이해찬 당대표를 개인 선언으로 토론기간대 2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됐습니다. 내일은 광복절 74주년입니다. 애국 선녀들께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당당히 맞서는 와중에 맞이하는 광복절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74년 전 광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로 이어진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딛고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에 3050 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입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50에 가입을 했습니다.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당면한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을 당당히 극복해내고 성숙한 민주주의 나라,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후에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들과 함께 독립군 전투를 다룬 봉오동 전투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위한 광복절 7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함께하는 이웃나라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최대한 진실하고 성의 있게 일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영역 최종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웁니다. 서로 견제기관이면서 협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시 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되어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그 검토를 하기 위한 그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위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제 광주, 구미, 밀양에 이어서 네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강원형 일자리 회각식과 사전 구매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지역 이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으로 앞으로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입니다. 강원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조건을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증대와 경제 발전, 노사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일석사조의 사업입니다. 군산, 포항, 울산에서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은 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끈질긴 항일투쟁을 통해 마침내 광복의 날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광복으로부터 74년간 우리 국민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했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애국지사의 헌신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모든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감사와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은 청산해야 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20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단 한 분의 피해자 말로 바로 일본 극우가 외면하는 역사 그 자체이자 한 증인이십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지만 아직도 이분들은 일본으로부터 진실한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한 배지를 다는 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 침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며 진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은 그 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과 3.1운동을 이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권의 도발에 반격하는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러한 역사 정신을 체현한 우리 국민들의 힘 속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꿈꾸는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의 극우 집단과 식민사관의 아유인 신친일 세력 또한 우리나라에는 존재합니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그 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는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과 아베 정권 그리고 신친일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재된 대응을 하되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대한기술 독립을 기치로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적,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일본 극우와 신친일 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고 한반도와 또 동아시아의 평화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한일 시민들 간의 멋진 연대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광복 100주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진정한 그 길을 실현하겠습니다. 7월 일자리 동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자는 2,738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 9천 명이 증가하여 18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대표적 좋은 일자리인 상용 근로자 수는 43만 8천 명이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생성된 198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불안정 일자리인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줄어서 일자리의 질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청년 고용률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이 0.5%포인트 상승하여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활동 밖에 있었던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활동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인데, 2019년 7월 구직 단념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으로 줄었고, 이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한일 갈등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막말이라고 하기에도 부적절해서 차라리 망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미경 최고위원만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동일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충돌도 반일이라는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에 편승한 국민 단합의 총선 전략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일 간의 최근의 갈등이 일본의 선제적 무역 제한 조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 전쟁 가능한 국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유지 등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무시한, 즉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최근 일본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한일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와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는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민족은 형편없기 때문에 훌륭한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되고 받아야 된다고 했던 친일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미경 최고위원은 위 발언에 이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넷째는 정부나 지자체는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냉정하고 단호하게 일본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우매하게도 정부의 자작극 혹은 선동에 속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복 74주년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무조건 훌륭하고 우리는 비교하자는 과거로부터 일부에게 이어져 왔던 자조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일 등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진정으로 광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그 길을 외치지 말고 위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데 힘을 합쳐주었으면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산호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번 비판은 4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산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산호맹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은 법원에서 광고가 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기에 황교안 대표가 산호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산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산호맹의 대표 인물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황 대표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 경제 발전과 부국 강경의 일령으로 나라를 이끈 분이라며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반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과도하고 비약적인 정치 공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온 국민께서 마음을 모아 일본의 그동안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는 광복절이라 내일의 광복절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어난 3.1 운동처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 행동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의 동포들께서 한일 해외 독립군을 자처하셨고 오늘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7개국 19개 도시에서는 위안부를 기억하는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함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일본을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일원으로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 규제가 문재인 정부 자작극이라고 하는 등 망언 정치, 대안 없는 반대 정치에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공당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려는 국민의 노력에 죄를 뿌리는 행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표현 하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의 강제성,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징용공표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결 후에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징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집, 관의 알선 모두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제징용보다는 좀 더 넓은 범주에 강제동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은 북미 협상에 이어 저절로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남북의 자주적인 노력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는 그 길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8월 14일 오늘은 1400번째 수요시가 열리는 날이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가슴에는 작은 나비가 달려 있습니다. 나비의 의미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해방과 또 폭력과 차별에 고통받는 모든 여성과 또 약자들의 해방을 영원합니다.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법 개정이 박근혜 정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자초되는 듯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에 통과되어서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뜻깊은 수요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자유무역을 위반해서 한국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진해왔고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탄압하고 한국 경제를 흔드는 것은 결국은 평화형법을 개정해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계획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를 모를 일 없습니다. 아베 정권에게 권고합니다. 더 이상 과거사를 은폐, 왜곡하지 마십시오. 평화헌법 개헌 추진을 멈추십시오.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과 조사, 연구 등을 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위안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이신 김복동 할머님이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그 기록을 담은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영화 김복동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토민 여성과 6세 아들이 아서로 추정되는 상태로 수개월 만에 발견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세터민 여성은 아들과 함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의지해서 살아왔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체납, 기초생활수급 중단, 또 영양 플러스 등으로 정부의 복지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세터민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무엇이 허점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용 속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결국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아동보호 전담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가 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런 추진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보다 꼼꼼한 사회 안전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12시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 연대 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매주 항상 그 자리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그런 발길이 이어졌고 대학생들도 함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든 청소년들도 함께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뜻깊은 것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109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점입니다.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연한 모습으로 시위 현장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굳건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선합니다. 전 또 개인적으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할머니 쉼터에 가서 영양제 든 아들이 있고 말동무도 해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생이 많다며 등을 두드려주시고 때로는 짜장면도 사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김북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시위와 꿋꿋한 의지가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이 미투 대열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나 이에 대한 배상의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전시 성폭력이라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국제사회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고통과 아픔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상을 위한 민간의 노력들 역시 평화를 원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부당한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 국민은 다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 야당목 비상임위원으로 인터넷 매체 프리덤 뉴스 김기수 대표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김기수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에 올려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처분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김기수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당시 대리기사 쪽 변호를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5.18 진상조사 특조위에 이어서 무력화에 이어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일관성과는 참 대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김기수의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박홍근 일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생현안에 앞서 한 가지만 좀 저도 언급을 하면은 이제 오늘 그 정기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비록 인용에 맞을지라도 좀 지적하는 비판하는 그런 막말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 일본 우이TV나 언론들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표정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엉터리 주장까지 일본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경제 침략을 우리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7월 1일 일본의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에 8월 8일까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발언, 또 논평, 보도자료가 한 91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에 대한 비판은 13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와 비난은 78건, 78건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나마 일본을 비판한 대부분의 그 발언들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거침없는 막말과 정치공세는 정부를 흔들고 또 공론을 분열시켜서 일본만 이롭게 하는 친위적 행태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한비안 대표가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한테 친일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하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민생연석회의에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부품 브랜드 중소기업 하나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시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어제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부품 소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기업하고 이 부품 소재 중소기업이 일치화돼서 기술 획득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구매를 해줘도 납품 단가를 후려쳐버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유인이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부가 2017년도에 조사한 거 보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구매 조건부 제품 개발 과제 전체 1243개인데 이 중에서 322건이 전혀 구매를 해주지 않고 또 359건은 약속을 어기고 일부만 구매해줬습니다. 즉 전체 54.7%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공정위 자료를 봤더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18건 신고 접수됐고 이 중에서 경고 조치가 81건입니다. 기술 탈취 신고도 20건인데 그 중에 4건이 경고 이상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재 부품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술 독립을 위해서 대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구매해주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 차원에서 이 과제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등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품 소재 업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정호 사회적 경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과 부당한 내정 간섭, 경제 보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제2의 독립운동 차원의 국민 행동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전범기업과 혐한 망언을 일삼는 일본 기업 제품 그리고 일본 관광까지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도 오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의 253개 지역사회적경제위원장 그리고 핵심 당원들과 함께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극일 대안으로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제2의 물산장려운동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불매하는 일본 제품 대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일본 관광 대신 국내 관광, 특히 섬과 농산어촌 관광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 소셜 벤처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과학기술 독립과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소셜 벤처 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여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 정화위복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우리 당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74주년 강복절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강복절이자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이 자행되는 가운데 맞는
강국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당한 일본어 경제 침략에 맞서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도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들도 경제 침략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부들 역시 강력, 기초, 여야단체장 가릴 것 없이 피해기업 지원과 국산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은 강국절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경 최고위원이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데 이어 5.18 망언의 주인공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어제 강국절을 부정하는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위안부는 자발적 참여라는 망언을 한 이용훈 전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맥락의 친일 주장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괴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축사를 했던 심재철 의원은 이용훈 전 교수 출판 기념회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들은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강복에 기뻐했으며 일본어 망언과 부당한 행태에 분노해왔던 지금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며 자발적으로 일본 경제 침략 규탄과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른 역사를 위해 싸워온 국민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종명 의원과 함께 5.18 망언 3인방이었던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똘똘 뭉쳐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 자유한국당은 친일과 낡은 색깔로 똘똘 뭉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황교안 대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정쟁 유발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일갈 이양법은 각 상임위 심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포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도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 역시 1단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마무리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9월까지 통과되어야 지방정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민생을 위한 일이고 여야가 없는 일입니다. 하루속히 자치와 분권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선진규 노인위원장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노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일으킨 경제 침략을 맞아 주권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국력을 가졌기에 강하게 우리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쳐나가 주기를 바란다는 노인들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국, 소련, 간악한 일본 등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내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미국 가서 사진 미국에 사진 찍으려고 안 갔나? 이 짧은 말 속에 그간 누구도 못한 전체의 생각을 통쾌하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외국 정치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기회가 있었기에 집권 후반기에 어려웠던 남북 문제 대화를 털었고 국제 문제에서 공정성이 인정되어 분단 국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유엔 사무총장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의 장벽에 가려
한반도의 큰 물줄기가 닫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봅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격언을 교훈 삼아 막혀있는 물줄기를, 평화의 물줄기를 털고 통일의 물줄기를 도도하게 흐르도록 최상의 지혜와 용기를 현 당 지도부께서는 더욱 크게 발휘하여 주실 것을 우리 노인들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